한 며느리가 항암 치료를 끝낸 친정 엄마를 데리고 뷔페에 갔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죽 한 그릇도 못 넘기던 엄마가 연어초밥 한 점을 먹으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딸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죽을 때 됐는데 너무 좋은 거 해주지 마라. 돈 낭비 좀 그만해. 며느리의 월급으로 며느리의 엄마한테 밥 한 끼 사준 건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칠 뒤에 벌어집니다. 감기에 걸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보양식을 해달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7년을 꾹꾹 눌러 참아왔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보양식은 개뿔.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남편은 아내 편이 아니라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항암 중인 친정 엄마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남편도 시댁도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이 며느리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댁에 감춰진 비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이서윤입니다.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 7년 차에 6살 딸 하은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항암 끝낸 친정 엄마를 데리고 뷔페에 갔더니 돈 낭비 그만하라고 전화가 왔고 며칠 뒤에는 본인 감기에 보양식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대들었더니 시댁이 뒤집어졌고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항암 치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원 로비에서 수액 자국이 남은 손등을 연신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제 겨우 솜털처럼 올라오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데 가자. 제가 엄마 팔짱을 끼며 말하자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입맛도 없는데 뭘. 안 돼. 오늘은 내가 정한 거야. 엄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엄마는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 뷔페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엄마가 차 창문 너머로 호텔 간판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야, 여기 한 사람에 얼마짜리인데. 미쳤어, 진짜. 항암 끝난 기념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기념은 무슨 기념이야. 돈 아까워서 밥이 넘어가겠냐. 엄마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로비에 들어서자 눈이 달라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음식들을 보며 엄마가 한 발짝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어회 앞에서 멈추고 스테이크 코너를 지나면서 고개를 기울이고 디저트 코너에서는 아이처럼 손가락으로 케이크를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서윤아, 저거 봐. 저 케이크 좀 봐. 1년 동안 병원 냄새만 맡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역질 때문에 죽 한 그릇도 못 넘기던 사람이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접시에 연어 초밥을 올려드렸고 엄마가 한 점을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어. 엄마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 몰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어머니. 항암 끝났다며. 네, 오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뷔페는 뭐야?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재혁이가 말한 겁니다. 오늘 아침 엄마 데리고 뷔페 간다고 했던 말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옮긴 겁니다.
죽을 때 됐는데 너무 좋은 거 해주지 마라. 돈 낭비 좀 그만해. 귓가에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지만 저는 손을 흔들며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내 월급으로 내 엄마 밥 한 끼 사주는 건데 죽을 때 됐다는 말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를 꽉 물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를 집에 데려다 드린 뒤 저는 차 안에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너 엄마한테 뷔페 간다고 말했지. 응, 그냥 얘기하다 나온 건데 왜? 내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했는지 알아? 죽을 때 됐는데 좋은 거 해주지 말래. 돈 낭비 그만하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게 말한 거지. 원래 그런 거 알잖아. 네가 좀 이해해. 전화를 끊고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 7년 동안 참아온 이유가 고작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감기가 심해. 삼계탕이든 뭐든 좀 해다 줘.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선 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뷔페 한 끼에 죽을 때 됐는데라고 했던 그 입이 본인 감기에는 보양식을 해달라고 합니다. 결혼 7년 동안 눌러왔던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문자를 썼습니다. 보양식은 개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가 화면에 떴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지금 난리야. 보양식은 개뿔이라고 했어. 뭐? 미쳤어? 안 미쳤어. 7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 한 거야. 재혁이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두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가서 사과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재혁아,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죽을 때 됐는데 좋은 거 해주지 말래. 그건 괜찮고 내가 한 말은 안 돼?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 엄마가 좀 심하게 말한 거지 아기가 있었겠어? 저는 재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 편이라는 게 애초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앉아 전표를 정리하는데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 후배 민지가 제 책상 옆에 커피를 놓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민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고 저는 커피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 문을 닫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삼계탕 포장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영수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사갔다 왔어. 엄마가 많이 섭섭해하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서 사과하자. 저는 그 영수증을 한번 쳐다보고 대꾸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오늘 병원 갔더니 수치 좋대. 그 뷔페 덕분인가 봐. 히읗히읗. 메시지 끝에 어설프게 붙인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저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시어머니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 하은이 앞에서 더 싸우고 싶냐? 결국 저는 시어머니 집까지 갔습니다. 다만 사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뭐, 예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미한테 개뿔이라고 한 년이 예의를 노네? 시어머니 손이 앞에 놓인 밥상을 밀쳤습니다. 국그릇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식탁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재혁을 봤습니다. 재혁은 부엌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에 재혁의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고모가 얘기 들었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겠니? 고모님, 그 전에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하신 말씀은 들으셨어요? 그건 어른이 한 말이고 네가 한 건 다른 거지. 어른한테 대드는 건 아닌 거잖아. 고모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재혁의 이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이, 이모가 중간에서 하는 말인데 좀 참고 살아.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야.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욕을 했다. 친정엄마 항암 핑계로 돈을 물 쓰듯 쓴다. 제 말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고모가 특히 집요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모가 중간에서 화해시켜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고모가 어머니 달래줄게. 고모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가요?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어. 고모는 전화를 끊더니 시댁 친척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재혁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고모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안 봐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 한심합니다. 그 밑에 이모가 맞아요. 언니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매일 나빠졌습니다. 재혁은 퇴근하면 똑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한마디만 사과하면 다 끝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럼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은? 죽을 때 됐다는 말은 사과 안 해도 돼? 그건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런 거잖아. 네가 더 어른스럽게 넘어가면 안 되냐?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거실에서 고함이 오가는 사이 방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재혁과 저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하은이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이가 착하게 할게. 싸우지 마. 그 말에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뒤에도 저는 아이 옆에 누워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초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수치가 좀 올라서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엄마 전화를 받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별거 아닌 거래. 걱정 마.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래.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가 저한테는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추가 검사 날짜를 잡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재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는 안 하고 맨날 친정만 들락거려. 네가 좀 잡아. 재혁이 저녁에 그 말을 전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검사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네가 꼭 같이 가야 해?
저는 재혁의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항암 1년 동안 병원에 같이 간 적이 손에 꼽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당일 저는 반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시댁에서 힘들지? 엄마 때문에 더 힘든 거지? 무슨 소리야, 하나도 안 힘들어. 거짓말, 다 티나. 엄마가 모를 것 같아? 엄마가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제 눈가를 닦아줬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몰랐습니다. 아픈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시어머니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재혁의 회사 동료 부인에게까지 소문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 봉양은 안 하고 친정만 챙긴다는 얘기였습니다. 재혁이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넥타이를 풀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나한테 그러셨어. 자네 집안이 좀 시끄럽다며? 이거 내 회사 생활이 걸린 문제야. 그래서 내가 어쩌면 되는데? 네가 한 번만 엄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재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혁아, 네가 딱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내 엄마한테 말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재혁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 불을 끈 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협의 이혼 절차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글자들을 읽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앞 김밥집에서 민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가 김밥을 한 줄 시키더니 저를 슬쩍 살폈습니다. 언니, 나 할 말 있어요. 뭔데? 언니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좀 알아본 게 있는데.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한정민이라는 이름 옆에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대학 선배인데 이혼이나 양육권 같은 거 전문이에요. 바로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민지야, 나 아직 이혼 결심한 거 아니야. 알아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번호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민지의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친정엄마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재발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면역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최소 6개월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혼자서는 힘듭니다. 보호자가 자주 챙겨주셔야 해요. 식단 관리, 약 복용 체크, 컨디션 확인, 이런 걸 주 34회는 직접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서윤이가 맨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저는 엄마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엄마 집이 제 회사에서 버스로 20분 거리니까 퇴근 후에 하은이를 데리고 들르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시댁에서 뭐라고 할지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월요일 퇴근 후 집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몸을 돌려 저를 봤습니다. 왔어? 앉아. 우리 좀 얘기하자. 저는 신발을 벗으며 재혁을 봤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내가 출근한 사이에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시간을 맞춘 겁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내 엄마 요양원 알아봐라. 네. 의사가 보호자가 챙기래도 네가 매번 그리로 뛰어다니면 이 집안은 누가 돌봐? 요양원 보내면 거기서 다 해주잖아.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항암 끝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지금은 가족이 옆에 있어야 할 때예요. 시어머니가 콧바람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효도 코스프레는 친정 병원비 대느라 살림이 이 모양인 거 아니냐? 어머니, 병원비는 제 월급에서 냈어요. 시댁에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습니다. 그 돈을 우리 재혁이한테 줬으면 진작에 집도 넓혔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돈을 제 엄마한테 쓰는 게 뭐가 잘못이라는 건지, 제 월급이 대체 언제부터 재혁의 것이 된 건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서 엉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재혁을 봤습니다. 재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엄마 말이 맞아? 재혁이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뜸을 들였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요양원까지는 아니지만 좀 횟수를 줄이면 안 될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저는 재혁의 얼굴에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혁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재혁아,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재혁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야. 하은이 때문에라도 그건 안 돼. 애가 6살이야. 하은이 때문에라도 이 집에서 매일 싸우면서 살 수 없어. 재혁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베개를 들고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그 뒤로 집은 냉전이었습니다. 재혁과 저는 하은이 앞에서만 겨우 말을 섞었습니다. 밥은 각자 먹었고 잠은 따로 잤습니다. 재혁은 매일 야근이라며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퇴근 후 하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엄마 집에 들러 저녁을 챙기고 다시 집에 와서 하은이를 재우는 것을 혼자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재혁의 친척들을 동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한다고 난리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혁이 회사에서 후배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이혼 얘기 꺼냈다면서요? 재혁이 그날 저녁 현관에 들어서며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내 회사 후배까지 아는 거야.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퍼뜨린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퍼뜨린 건 재혁의 엄마인데 재혁은 저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엄마 집에 들러 저녁을 차려드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응, 왜? 엄마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거면 엄마가 요양원 갈게. 저는 신발끈을 묶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 뭐?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살림을 못하고 이혼 타령을 한다고. 엄마더러 알아서 하래.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항암 끝내고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현관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에 올라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한 거 알고 있었어? 재혁이 잠깐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했다는 건 알았는데 말릴 타이밍을 놓쳤어. 알고 있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알고도 놔둔 거랑 직접 한 거랑 뭐가 달라? 재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하은이 옷을 입히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집안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하은이가 미끄럼틀을 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아버지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시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건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서윤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하은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깐 나올 수 있겠니? 아버지가 그쪽으로 갈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은이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할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원 근처 분식집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 김동수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은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리며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동수가 하은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하은이를 의자에 앉히고 떡볶이와 김밥을 시킨 뒤 하은이가 먹기 시작하자 동수가 저를 봤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아, 다 듣고 있었다. 네. 옥순이가 내 엄마한테 전화한 것도 알고 재혁이가 그걸 알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안다. 미안하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시어머니 뒤에 서서 한마디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나온 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옥순이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 동수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씨 집안에 시집 온 건 23 때였다고 했습니다. 재혁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밥을 해도 트집이야. 국이 짜다, 밥이 질다, 반찬이 몇 가지밖에 안 되냐? 옥순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면 전화기를 빼앗았어. 친정에 간다고 하면 문을 잠갔고, 동수가 물컵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옥순이가 처세를 가졌을 때야. 배가 불러오는데도 시어머니가 일을 시켰어. 장독대 항아리를 옮기라, 마당을 쓸라, 걸레질을 하라. 내가 말려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은 며느리가 해야지 하면서 안 들었어. 동수가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은이가 떡볶이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분식집 안에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옥순이가 쓰러졌어. 아이를 잃었다. 저는 숨을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옥순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도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를 못했어. 가만히 있는 게 평화인 줄 알았거든. 동수가 코끝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가만히 있으니까 옥순이는 혼자 그걸 다 삼킨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 너한테 가고 있는 거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가 충격이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저한테 똑같이 하시는 건 이해가 아니라 대물림이에요.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한다. 동수가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리며 저를 봤습니다. 내가 옥순이한테 직접 말하겠다. 더 이상 서윤이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분식집을 나와 하은이 손을 잡고 공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동수가 뒤에서 하은이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고 하은이가 돌아서서 할아버지한테 뛰어가 안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 7년 만에 시댁에서 처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생겼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주 안에 동수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혁이 저녁에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봐.
엄마가 방에서 안 나온대.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서윤이한테 하는 거, 옛날에 할머니한테 당한 거랑 똑같다고 하셨대. 엄마가 처음에는 난리를 쳤는데 아버지가 그때 일을 꺼내니까 말을 멈추고 방에 들어가 버렸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지에게 받아둔 변호사 한정민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한정민은 서류 한 장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서윤 씨, 지금 당장 이혼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세요. 경제적으로 혼자 서실 수 있는 기반, 하은이 양육 계획.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죠. 경제적으로 혼자 서는 것.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마침 그 무렵 회사에서 기회가 열렸습니다.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서윤 씨, 작년 결산 실적 봤는데 오류율이 제로야. 격리팀에서 이 정도 꼼꼼한 사람 처음이야. 대리 승진 후보에 올릴게. 사원에서 대리. 월급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제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 결혼이 끝나더라도 하은이와 둘이 살아갈 수 있겠다는 계산이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동수가 중간에서 옥순을 맡고 있다는 걸 재혁을 통해 들었습니다. 재혁도 이전처럼 사과하라는 말을 되풀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라졌다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들은 뒤로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전과 완전히 같은 눈으로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스스로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하은이와 둘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렸고 하은이에게 엄마 괜찮아 라고 말할 때 거짓이 아닌 날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어느 퇴근길 엄마 집에 들러 반찬을 채워드리고 나오는데 엄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서윤아, 응? 너 요즘 좀 달라졌어. 눈빛이 살아났어. 내가 원래 이랬어. 엄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처음 들었습니다. 내일은 승진 심사 면접입니다. 면접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재무이사가 정면에 앉아 있었고 옆에 팀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사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간 혼자 처리한 결산 건수, 분기별 정산 내역, 오류율 제로를 유지한 기록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재무이사가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리팀에서 이 정도 수치 나오는 사람 처음 봅니다. 특별히 본인만의 방식이 있나요? 전표 하나를 입력할 때마다 3번 확인합니다. 처음 입력할 때, 다음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하루 마감할 때. 번거롭지만 그게 오류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재무이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팀장을 봤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재무이사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실을 나오며 손바닥에 땀이 차 있는 걸 느꼈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떨리는 것과 별개로 제가 해온 일들을 제 입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단단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팀장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이서윤 씨 축하해. 대리 승진 확정됐어.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민지가 의자를 벌떡 밀고 일어나 뛰어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민지가 양팔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민지 등을 토닥이며 웃었는데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 승진했어. 승진? 승진이 뭐야?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거야. 하은이가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근데 대리가 뭐야? 사장님보다 높아? 사장님보다는 좀 낮아. 에이. 하은이가 입을 삐죽거렸고 저는 웃으며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주말에 친정 엄마를 모시고 하은이와 셋이서 동네 고깃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6개월 전보다 안색이 많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볼에 살이 조금 오르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런데 또 왜 왔어? 돈 아깝게. 엄마, 오늘은 내가 대리된 기념이야.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 대리됐어? 우리 서윤이가? 엄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은이가 할머니 접시 위에 고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집게로 서툴게 집느라 고기가 2번이나 떨어졌지만 3번째에 성공하자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구워드렸어. 우리 하은이 다 컸네. 엄마가 고기를 입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뷔페 때 연어 초밥을 먹던 표정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고깃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응. 우리 서윤이 진짜 잘했다.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시댁 쪽도 소강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 동수가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다독이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재혁도 제 승진 소식에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대리. 짧은 말이었지만 지난 몇 달간 재혁 입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사람다운 말이었습니다. 완전한 화해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매일 고함이 오가던 것에 비하면 조용한 날들이었습니다. 다만 이 조용함이 진짜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과 저 사이에 쌓인 것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덮어둔 것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수에게 직면당한 뒤 물러서 있을 뿐 진심으로 달라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다음 정기검진이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그 결과가 늘 마음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밤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더니 재혁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들고 소파 반대쪽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응. 우리 이렇게 괜찮아지는 건가?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나쁘지 않아.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캔을 들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아침 7시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목소리가 유독 밝았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이른 아침에. 아, 별거 아닌데. 어제 저녁에 기침하다가 피가 좀 나왔어. 양치하던 칫솔을 뱉어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가 나왔다고? 아, 근데 지금은 괜찮아. 한번 그러고 말았어. 엄마, 당장 병원 가야지. 오늘 내가 데려다 줄게. 정기검진 때 같이 보면 되지. 뭘 유난이야. 안 돼. 피가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서윤아, 진짜 괜찮다니까. 엄마, 제발 이것만 들어줘.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검진 날짜 앞당길게. 엄마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 네가 그렇게까지 하면 엄마가 안 갈 수가 있냐?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 예약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 2주 뒤로 잡혀있던 정기검진을 이번 주로 앞당겨줬습니다. 검진 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었지. 별거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이름이 불렸습니다.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폐 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의사를 봤습니다. 그게 뭔데요? 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검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병원을 나오며 엄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별거 아닐 거다. 의사가 아직 모른다고 했잖아. 응, 엄마 말이 맞아. 저는 웃었지만 엄마의 손을 잡은 제 손가락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직후라 새 업무가 밀려들었습니다. 전임 대리가 넘긴 인수인계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월말 정산 마감이 겹쳐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주에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크게 다투고 매일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민서가 하은이 싫대. 왜 싫대? 모르겠어. 그냥 싫대. 하은이를 안고 달래며 저녁을 차리고 하은이를 재우고 나면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3시,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엄마보다 먼저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에게는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리며 저를 봤습니다. 위암이 폐로 옮겨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들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지만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세면대를 양손으로 잡은 채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어가게. 얼굴을 씻고 나와 엄마가 있는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를 데리고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2잔 시키고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치료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이 된 거지? 엄마. 서윤아, 알고 있었어. 몸이 말해주더라.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상이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퇴근하면 어린이집에서 하은이를 데리고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차려드리고 약 먹는 시간을 체크하고 엄마 컨디션을 확인하고 하은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재우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재혁에게 엄마 상태를 알렸습니다. 재혁아, 우리 엄마 폐로 전이 됐어. 사기야. 재혁이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들면 간병인을 알아보자. 비용은 내가 보탤게.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 곁에 간병인이 아니라 제가 있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수를 통해 알게 된 시어머니가 재혁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병원비 들어가겠네.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동수가 옆에서 제지했다는 얘기를 재혁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가 갈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화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차 항암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항암 때와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구토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링거를 맞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엄마가 이불을 움켜쥔 채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이번에는 안 할래. 그냥 편하게 보내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네가 더 힘들잖아. 내 사는 거, 하은이 크는 거 보고 싶으면 편하게 있는 게 낫겠어.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치료가 엄마를 위한 건지, 엄마를 놓고 싶지 않은 저를 위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항암 3주차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엄마 병실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하은이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번호였습니다. 하은이 아버지께 먼저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하은이가 열이 38도 7분입니다. 데리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이 월말 결산 마감일이었습니다. 오전 중에 올려야 하는 서류가 3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서 데려가야 합니다. 팀장이 시계를 보며 입술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요.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서며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병실에 있고 하은이는 열이 나고 회사는 마감이고 이 모든 게 전부 제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하은이가 보건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으니 뜨거웠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소아과로 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접수 순서를 기다리는데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이 괜찮아? 아까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 괜찮아. 그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소아과 의자에 앉아 하은이 이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열에 들떠 잠이 들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서 숨을 고르는 하은이를 내려다보며 엄마도 병실에 있고 이 아이도 아프고 나도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준 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르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부엌 쪽을 봤습니다. 식탁 위에 소아과, 처방전, 엄마 병원 서류, 회사 결산 파일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재혁이 그것들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아. 저는 물컵을 들고 재혁을 봤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다.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재혁의 숙인 머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이 상황에 떠밀려 나온 것인지 지금의 저에게는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 좀 잘게. 저는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먼저 일어나 하은이 체온을 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열다가 그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재혁이 하은이 이마에 체온계를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37도 2부. 많이 내렸네. 하은이가 눈을 비비며 재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오늘 어린이집 가야 돼? 아니, 오늘은 아빠가 집에 있을 거야. 하은이도 쉬어. 재혁이 연차를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회사는?
연찬했어. 하은이 아직 열이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볼게. 너 출근해. 저는 물컵을 들고 재혁을 한참 봤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신청이 통과된 뒤부터 재혁은 출근을 1시간 앞당기고 퇴근을 일찍 하면서 하은이 어린이집 하원을 맡았습니다. 그 주말 재혁이 과일을 한 봉지 사들고 엄마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재혁이가 웬일이야. 장모님, 제가 서윤이 좀 도울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혁이 과일 봉지를 사물함 위에 올려놓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잠깐 재혁을 올려다보다가 약해진 손으로 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재혁아.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년 동안 이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혁이 엄마 옆 의자에 앉아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 엄마가 아들도 아닌 사위가 과일을 깎아주니 내가 무슨 복이냐며 웃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직 이런 모습이 남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시아버지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요즘 옥순이가 좀 달라졌어. 어떻게요? 말수가 줄었는데 예전처럼 너 욕을 하는 게 아니야. 혼자 방에 앉아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해. 유산 얘기를 꺼낸 뒤로 그래. 저는 전화기를 잡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뭐가 확 바뀐 건 아니야. 근데 예전 같지는 않아. 그것만 알아도.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마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은 사람이 며칠 만에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2차 항암은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재혁이 주말마다 병원에 왔고 평일에는 하은이 하원을 맡아 제가 퇴근 후 엄마 병원에 바로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엄마는 항암 부작용으로 구토가 심한 날이 있었고 링거를 맞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있었지만 포기하겠다는 말은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폐에 옮겨간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라면 약으로 관리하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긴 왜 울어?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잖아.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니 복도에서 재혁이 하은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때? 할머니 많이 좋아졌대. 하은이가 엄마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아파? 엄마가 하은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응, 하은이 덕분이야. 재혁이 제 옆에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아버지 어머니가 장모님 병원에 온대. 뭐? 어머니가 음식을 해왔대. 아버지랑 같이 온다고. 시어머니가 엄마 병실에 온다는 말에 저는 한참 전화기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치통과 냄비를 꺼내 사물함 위에 올려놓으며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한테 병원 밥만 먹이면 되겠냐? 미역국이랑 김치 좀 가져왔어. 엄마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 이런 걸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봉지를 정리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국이 식기 전에 먹어.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사과를 하거나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아 병원까지 온 그 발걸음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맛있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괜한 짓 했다는 듯 창밖을 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한동안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역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하은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 제가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느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재혁이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회사에 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 직원 지원 프로그램인데 심리 상담도 되나 봐. 그래서 나도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이야. 내가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재혁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걸 7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지만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한 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다녀간 뒤로 한 달쯤 지난 어느 주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시간 되면 집에 와서 밥 먹어. 시어머니 집에 가니 식탁 위에 삼계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밤과 대추가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뚝배기를 보며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수저를 가져오며 제 얼굴을 슬쩍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감기 때 보양식은 개뿔이라면서 이건 먹어도 되겠냐?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화해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이 사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움직였을지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숟가락을 들었는데 목이 메어서 국물을 바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승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격리팀에서 제가 맡은 업무 범위가 넓어졌고 팀장이 저를 믿고 결산 총괄을 맡겼습니다. 친정엄마는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약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부쩍 키가 자라 어린이집 교복이 짧아졌고 초등학교 입학을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엄마를 데리고 갔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정류장도 아닌데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죽을 때 됐는데 라는 말, 보양식은 개뿔이라고 보낸 문자. 그 문자 한 줄에서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말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혁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뷔페 가자. 그 호텔. 갑자기 엄마도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모시고 다 같이. 재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도? 진심이야? 응. 재혁이 한참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시아버지 동수는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혁에게 뭘 또 그런 데를 가냐며 투덜거렸지만 동수가 가자고 하니 결국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일요일 낮 12시 호텔 뷔페 입구에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하은이 손을 잡고 제가 들어서자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아, 여기 또 오네. 오늘은 사람이 좀 많아.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에 뒤에서 동수와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를 보고 살짝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입구를 둘러보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이런 데가 한 사람에 얼만데. 돈이 아깝다, 아깝다.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왔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음식 코너를 훑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자리를 잡고 동수가 하은이를 데리고 음식을 가지러 갔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접시를 놓아드렸습니다. 자리가 잡히고 나니 시어머니와 엄마가 하은이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모양이 됐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은이 접시에 새우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골라준 거야. 엄마도 반대쪽에서 하은이에게 과일을 올려줬습니다. 하은아, 이것도 먹어. 딸기 맛있다. 하은이가 양쪽 할머니에게서 음식을 받으며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2명이니까 하은이가 제일 많이 먹겠다. 동수가 허허 웃었고 재혁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엄마가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하은이를 사이에 두고 번갈아 음식을 올려주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어 초밥을 한 접시 가져와 먹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한 접시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접시. 동수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먹어. 3접시째야. 맛있는데 왜? 돈 냈으니까 본전은 뽑아야지. 엄마가 그 말에 피식 웃었고 시어머니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식사 중에 하은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이 식당이 특별해? 여기서 엄마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거든. 용기? 무슨 용기? 나중에 하은이가 크면 얘기해 줄게. 시어머니가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살짝 붉어진 것을 저는 봤습니다. 동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쏜다. 이런 날은 이 아버지가 내야지. 아버지, 제가 낼게요. 됐다. 앉아있어. 동수가 손을 내저으며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재혁이 따라가려다가 동수에게 손사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와 동수가 하은이를 데리고 앞서 걸었고 재혁이 그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는 조금 뒤처져 걷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슬쩍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나란히 걷다가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어머니. 그때 그 말은 좀 심했다. 내 엄마한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됐는데 라는 그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에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40년을 살아온 방식을 생각하면 그 한마디를 입 밖에 꺼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은이를 씻기고 재우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4월 밤 공기가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난간에 팔을 기대고 서 있는데 뒤에서 재혁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잔을 제 옆에 놓으며 난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윤아, 응? 우리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잘하는 건 모르겠고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참기만 하지는 않을 거야. 재혁이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모든 것이 깨끗하게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아직 남은 것들이 있었고
제역과 저 사이에도 다시 쌓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3개월마다 돌아오는 검진은 여전히 제 마음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삼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지난 1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선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그날 보낸 문자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보양식은 개뿔이라는 그 한마디가요. 7년 동안 참기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달라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참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달라진 건 오직 제가 말을 꺼낸 뒤부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엄마한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분, 남편한테 내 편 좀 들어달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킨 분,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 분,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저도 오래 믿었습니다. 하지만 참다가 무너지면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켜줍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겨낸 게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날이 온 거고 그날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날이 오면 부디 삼키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7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